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오래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자,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요건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업무 지역 범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왜 잘 안 나오냐 하면은 업무 부칙개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부칙개공은 거의 지금 새로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칙개공. 그래서 부칙개공 들어가는 건 잘 안 나온다. 즉 부칙개공의 업무지역은 시도입니다. 시도. 근데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했죠? 제주도 가서 개업할 수도 있고 부산 가서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개공은 만약에 서울에 부칙개공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물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부칙개공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하고요. 다만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정보망을 통해서 하면 부산에 있는 물건도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겸업인데요. 겸업. 개인의 경우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데요.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칙개공의 경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는 할 수 없다. 자, 다음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제가 이거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지금은 6개만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거 빼고는 다 못해요. 공법에도 보면 네거티브 방식이 있고 포지티브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용도 지역 지구별로 뭘 설치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차라리 설치할 수 없는 거 있으면 그게 더 규제가 약한 거죠. 설치할 수 없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법인의 경우는 6개밖에 못해.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차라리 못하는 걸 6개 정해달라. 못하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토부에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거 삭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본금 때문에 법인 안 차리는 게 아니고 법인 차리면 왜요? 개인은 이거 6개도 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되는데 법인은 이 6개밖에 못 한다고요. 자본금은 5천만 이상 들어가고 훨씬 더 돈은 많이 투자하고 그 왜 법인 하냐?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이러던데 공무원이 검토하겠다 이 말은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안 해준다 이 말이고 적극 검토해 본다 이 말은 절대 안 된다.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검토한다니까 곧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검토만 하고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안 하더라고요. 잘. 이게 좀 문제.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법인만 규제를 하냐면 그 취지는 사실은 저는 이해는 돼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영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중개업소가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다고 법인은. 근데 시험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취지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그래서 법인에게 규제하는 거나 그러면 이게 불공정 무역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규제에도 보면 외국 법인만 해당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항의하면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자, 그래서 돈 되는 거는 못해요.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임대업은 못하고 관리대행 할 수 있어요. 주택 상가 관리대행. 제가 관리대행을 해봤는데요. 방 한 개에 10,000원 정도 받고 다가구 19가구 관리대행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관리대행하고 가장 많이 받는 데가 하우징마트 이런 데는 한 방 한 개에 5만 원 정도 받아요. 그 5만 원 받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방이 20개면 5만 원이면 100만 원 받는 거죠. 관리대행을. 100만 원 받는 대신에 딱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월세도 입금시켜야 돼. 세입자가 안 주면 못 받으면 그 관리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약한다고 한 개에 5만 원씩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월세 안 내는 건 제 책임 안 지는 조건으로 만 원, 방 한 개에. 그 관리 대행해봐야 돈 안 된다는 이야기. 임대업을 하면 한 4, 50만 원을 받잖아, 방 한 개에 웬만하면. 그 돈 되는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만 된다. 개발업이 돈이 되는데 개발업은 못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해.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직접 개발업은 안 된다고, 돈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X,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다. X로 출제됐다고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업도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분양업하고 대행업은 뭐예요? 분양 대행업이라는 거는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해주고, 소위 MGM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같으면 한 300만 원, 빌라 같은 거는 한 1000만 원, 뭐 예를 들면 전원주택 이런 거는 2천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분양 대행하면. 저한테도 지금 양평 이런 데 전원주택 분양받을 사람 소개하면 2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말하세요. 2천만 원씩 나눠 먹게. 이런 거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데 분양업은 못해. 분양업 하면 50% 남아.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라고요?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된다고. 내가 지어서 내가 분양하면 반은 남는다고. 반 남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반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하는 것보다는 직접 분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돈 더 된다고요. 그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만 되고, 그것도 택지 분양 대행업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도배이사업체, 소개,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직접 도배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돼요. 이삿짐 센터 소개하니까 2만 원, 많이 주면 5만 원 주더라고요. 중개업소에. 받아요. 중개업소에 보면 원탁 테이블에 그 이삿짐 명함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여기 전화해가지고 하라고 하잖아요. 다 받아요. 안 받으면, 안 주면 다음에 소개 안 해주니까 법무사도 주고. 중개업을 하면 돈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 매수인, 매도인, 누구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많이 벌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이 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매도인은 매물은 가지고 있어봐야 뭐 거래가 돼야 되지. 매물 많이 있다고, 매도인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안 팔리면 돈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인은 지금 당장 살 사람이면은 어디 가서 사든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또 매수인의 경우에는 보통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커미션 받는다고 또, 그리고 또 매수인은 등기하잖아요. 법무사한테 또 한 25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받아요, 소개비. 받아도 불법 아니에요. 그럼 받아도 돼요. 이삿짐 센터 소개하면 또 받아요. 도배업체, 인테리어 업체 소개하면 10% 정도 받아요. 리모델링 하면 한 3천만 원씩 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오래된 거, 한 30년 된 건물 리모델링 하려면 한 3천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300만 원 받아요. 네, 10%. 건설업계 가능이 10%예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뭐 4대강 사업 이런 거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건설업은 수주받은 사람이, 오다 딴 사람이 10% 먹어요.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앞에 구경하는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다 딴 사람이 10% 먹는다고, 공사업체에 넘긴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고 옛날에는 그 구경하는 집 이런 거 3개월 동안 공짜로 빌려주고 그 대신에 뭐 가구비 이런 거 나중에 저한테는 한 50% 할인해 준다고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3개월 동안 입주도 못하고 50%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돈 거의 다 받는, 원가는 다 받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모델하우스 그 구경하는 집으로 안 빌려주는데요. 어쨌든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거, 용역업, 이삿짐 센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돈 안 되는 거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별로 돈은 안 돼요. 이거 뭐 2만 원, 5만 원 받아봐야. 자, 그 다음에 경공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에 들어있는 건 중요한 거죠, 다. 거의 나올 확률 최소한 80% 이상 되는 것만 암기 프린트. 암기 프린트 2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거라고요. 책 한 권을 2장에 해놓은 거니까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어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되는데요. 단,
법원 경매부동산 입찰대리 매수 신청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공매부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 공매부동산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부동산에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대리 안 해도 됩니다. 경매부동산 입찰대리 또는 매수신청대리 할 때만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원주택 하나 분양대행하면 2천만 원 받아도 불법이 아니에요. 3천만 원 주면 3천만 원 받아도 됩니다. 그 경매 매수신청대리 있잖아요. 예. 그 일반 개공도 가능한데. 예, 부칙 개공만 안 되고 나머지 개인 개공회사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해요. 저기서 나오는 이상금 빼고 그건 다 개공은 가능한데. 예, 다 개인 개공회사는 이 6개 다 가능하고요. 법인은 요 6개만 가능하고 법인 회사는 개인은 이 6개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가능해요. 단 탑법에서 규제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하면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진 않아요. 단 공무원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거는 그 법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겸업을 해도 돼. 예를 들면 식당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개인은. 근데 법인은 안 돼. 법인은 요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식당업 못 해요. 법인은. 그 법인은 요 6개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이 6개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단 부칙개공은 요거 6번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이런 거 취득할선 다 안 돼. 6번 전체가 다 부칙개공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6번 이거는 경매 입찰대리 하려면 금액 같은 걸 써놓고 하려면 뭔가 권리분석하고 이런 걸 좀 법을 알아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써내면 피해를 입잖아요. 그 위민이.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민사집행법도 좀 알아야 되고 민법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자격증 안 땄잖아. 부칙개공은. 그래서 안 된다고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는. 부칙개공도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말고 이거 분양대행 이런 거는 가능해요. 부칙개공도. 어쨌든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만 주기로 약속했으면 많이 줘도 됩니다. 자,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고용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중개보조원은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되죠? 자, 업무상 책임인데요. 직원이 잘못하면 그 직원하고 사장이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적 연대채무 공동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진적 연대채무가 민법 용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되고요. 어떤 뜻인지 시험에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진적 연대채무라고만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말뜻만 보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는데 사실상 연대보증 쓴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장이 직원 고용하면서 직원 네가 잘못하면 내가 다 연대보증 써줄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한 적은 없지만 직원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사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한 경우 잘못한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장도 책임이 있다고요. 사장도. 자, 형사 책임. 직원이 잘못해서 형사,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사장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장은 벌금 받지 않습니다. 직원 잘못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될 수 있지만 보조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돼가지고 미반 납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소속관계사는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불가능이다.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관계사는 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불가능이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강의 교환에 없죠. 요거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있으면. 보조원 채용 상한제입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데 다만 사장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나중에 고지했다 안 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고 명함에 새겨 다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그 명함에 중개보조원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어디에 있냐 물으니까 아예 꼭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또 수정하더라고요. 명함에도 보조원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명함에 보면 소속관계사의 명함을 보면 실장, 부장 이렇게 해놓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실장, 부장, 상무 이렇게만 적어놓은 거는 보조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꼭 자격증이 있다는 말 적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공인중개사라고 적는다고. 그럼 보조원은 실장 해놓고 밑에 가로하고 중개보조원 이런 걸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개보조원 적혀 있으면 손님이 사장님 없냐? 왜 보조원이 중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인장.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앞으로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 등록 신고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장 등록은 세 가지인데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의 경우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등록할 인장을 보면 법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대신에 시험에 법인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고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도 사람이죠. 그 법인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법인 인장이어야 하므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실명도장이어야 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네요. 39번에 13번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참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이죠. 이게 뭐 중개업을 하는데 7mm인지 8mm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장 가져가서 이거 커서 안 됩니다 하면 새로 가져가면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연예인들처럼 학원 강사들이 예명 쓰는 사람 많아요. 가명.
예명, 가명이 아니고 실제 생명이 나타나는 인장입니다. 너우나 나우나 이런 거 다 가명이죠. 태진아 이런 거 다 가명이잖아요. 알아요, 태진아? 가명인 거. 그 예명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실제 생명해야 된다고. 저도 예명 한번 써봤어요. 학원 강사하면서 한 10년 전에 2006년도에 그때만 제가 그때 뭐 카페 회원이 2만 명 이렇게 됐는데 뭐 사기치냐 왜 이름 네 이름 쓰던 거 바꿀 만큼 죄지었냐 이렇게 하더라고. 원래 죄지은 사람 이름 개명이 안 돼요. 죄지어가지고 신분 세탁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누구 막 범죄자들 이름 알려져 있으니까 이름 바꿔버리면 딴 사람이 되잖아요. 이름 개명하는 것도 죄지은 사람은 못 바꾼다고. 이미 사회에 막 뉴스에 누구 죄지었다 몇십 년 징역받다 이런 거 알려지니까 이름 바꿔버리면 딴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개명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도 바꿀 수 있죠. 성도 중간에 법원 허가를 받으면 성도 바꿀 수 있어요. 자녀 성도. 자, 그 다음에 인장 변경 등록 7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7일, 숫자 7이 39번에 16개 정리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9번에 2번. 시험에 낸다면 7일 대신에 10일 이렇게 많이 내요. 7일, 10일도 많이 있으니까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 안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지금 인장 등록 한 문제, 휴폐업 한 문제 각각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오는 파트예요. 이게 또 휴업, 폐업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휴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휴업을 해도 업무를 안 해도 월세 계속 내야 되잖아요. 휴업해 놓으면 사무소는 있어야 되거든요. 휴업해도. 폐업하면 없어도 되지만 휴업하면 사무소 있어야 돼요. 그 월세는 계속 내고 있고 보증가입도 해야 되고 돈은 자꾸 없어지고 있고 문 닫아 놓으면 그 권리금 같은 거 나중에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6개월 문 닫아 놓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동안 업무를 못할 일이 있으면 그냥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설령 권리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넘긴다고요. 근데 권리금은 완전히 못 받진 않아요. 시설비 정도 어느 정도는 받거든요. 아무리 뭐 영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넘기고 6개월 후에 다시 개업하는 게 낫겠죠? 그냥 6개월 동안 문 닫아 놓으면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되고 보증 설정한다고 돈 들어가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어보니까 휴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자,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 재개, 변경신고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자, 휴업인데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개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3개월 이하는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휴업하려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등록 후 3개월 초과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한번 휴업 신고하면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42번에 6개월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지금 임신, 출산 이게 농지법에도 들어갔고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출산 정책을, 장려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지금. 제 딸 보니까 한 달에 영세는 100만 원 나온다더라고.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올해부터. 무조건 다 나온다더라고. 예. 딸도 주고 부부 합산하면 소득이 좀 되나 보더라고. 뭐 보험자리론 이런 건 다 안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100만 원 나온다더라고. 자, 그 다음에 재개 변경 신고입니다. 휴업을 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하려면 신고해야 돼. 이게 사법이 아니라 공법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고요.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 닫는 것도 미리 문 닫겠다고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문 열려면 다시 이제 또 재개하겠다고 또 신고해야 돼. 미리 다 해야 돼. 미리.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재개신고 해야 되고 변경신고 처음에 5개월 휴업한다고 했다가 6개월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변경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근데 휴업할 때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 변경할 때는 또 등록증 반납하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재개신고를 받으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즉시. 즉시라는 표현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뭐가 있냐면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 다만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즉시는 그래서 토탈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아까 등록증 교부 지체 없이였잖아요.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럼 즉시하고 지체 없이하고 뭐가 더 빨라요? 시험에 물론 뭐가 빠르냐 나오진 않았지만 예, 즉시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게 즉시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게 지체 없이라고요. 자,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 미리 신고해야 되고 폐업하면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전자문서 안 되는 게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암기 프린트 50번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전자문서 불가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폐업신고라고 돼 있죠.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할 수 있다. 휴폐업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보통 사업자 등록 쪽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휴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무서 가고 등록관청에 가고 2번 갈 필요 없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서 중개업도 폐업할 수 있고 반대로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업 폐업하면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가면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 많이 안 기다리는 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가 사람 번호표 뽑고 막 어디가 가면 기다리겠어요? 세무서에는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보면 세무서에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세무서에는 딱 이거 폐업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번호표 뽑아가지고 직원들이 많아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등록관청에 가보니까 번호표 뽑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휴업 폐업하러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휴업 폐업 하루에 한 명도 할까 말까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폐업하러 가도 바로 되더라고. 이때까지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보면 시군구에 가면 세무서 출장서가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또 세무서까지 가려면 많이 멀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세무서에 갈 필요 없고 그냥 등록관청에서 중개업 폐업하면서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 신고할 수 있다고요. 그럼 자기들 행정기관들끼리 공무원들끼리 서류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의 편의를 위해서. 자, 오늘 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에는 최소 8문제 이상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개설 등록 절차, 즉 개업 절차인데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요.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33제곱미터 10평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크기 제한은 없고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주고요. 등록 처분 통지 받으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면 업무 개시할 수 있는데 업무 개시는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법조문은 업무 개시 전에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이라고 했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이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미성년자는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받아야 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즉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3년 지나야 된다.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된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자격증을 딸 수도 없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암기 프린트 31번에 8번에 보면 예외적으로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근무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다. 자, 사무소인데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다.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단 개인 중에서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 법인은 주택 상가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된다.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도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한데 단 부칙 개공은 안 된다. 그리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된다. 또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된다.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되는데 도배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돈 되는 거는 안 된다. 못 한다고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는 이유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 MGM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인데요. 직원인데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직원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단 중개보조원은 채용 상한제가 있다. 소공, 개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 만약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절대적 취소다. 또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다만 사장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사장이 개업공개사를 사장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인장 등록입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등록관청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따라서 법인 인감도장이면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아바타 닉네임 예명은 안 되고 실명도장해야 되고 크기 제한도 있습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시험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인장 등록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사유 모두 다 해당되네요. 자, 그 다음에 휴폐업인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의 경우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미리 신고합니다.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6개월 초과해서 무단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된 상태니까 반납하러 갈 필요는 없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오늘 한 게 최소한 8문제 이상은 출제했는데 여기 안 한 것 중에서도 표시광고,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암기 프린트 25번, 총사방, 개개, 입주간, 필요적 이상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소 명칭은 공인회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개시 의무, 개시하는 것, 등수, 사보자, 개시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모니터링 숫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오늘 8문제 이상 나오고요. 자,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다음 주 중개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손님들끼리 맺는 거는 거래계약이고요. 중개계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예, 개업공개사가 알겠습니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죠. 못 팔아주겠습니다 하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예, 계약이라는 거는 민법, 이거는 사법적 요소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되죠. 혼인계약, 혼인계약도 혼인계약이죠. 선보면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까? 싫어요. 나 두 사람하고 가기 싫어요. 안 해도 된다고요. 계약이니까 혼인계약. 계약 안 하면 돼. 중개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팔아주세요 하는데 싫어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해도 상관없다고요. 뭐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못합니다 해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제 친구 보니까 속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 속초 가서 이제 저하고 어디 뭐 먹으러 가고 관광 가고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 손님 월세 원룸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원룸 없고요. 그 앞에 중개업소에 많이 나와 있던데 거기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 월세도 중개하면 한 20만 원씩 준대. 양타 치면 한 40만 원 번다고요. 보통 주인은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세입자가 한 10만 원 이상은 줘요. 원룸에도. 그럼 한 40만 원 버는데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40만 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데 왜 안 하냐 하니까 아이 뭐 자기는 뭐 땅 같은 거 큰 가지 이런 거는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나중에 가가 식당 가서 또 물어봤어. 그게 이해가 안 된다. 40만 원이 적은 돈 그냥 40만 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한 건 하기는 원룸이나 20억짜리는 한 건 하게 노력은 똑같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원룸 했는데 젊은 여자분인데 원룸 중개했는데 밤 12시 돼가지고 아저씨 뭐 변기 물 안 내려갔는데 해가지고 빨리 고쳐달라 해서 가서 고쳐주고 새벽 2시에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각 썼을 때 다시는 원룸 중개 안 한다 이렇게 뭐 전기불 나갔다고 연락하고 그랬는데 혼자 사는 아가씨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개하고 파는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법은 없는데 젊은 여자분이 연락 와서 해달라니 아저씨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냥 해줬나 봐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저 혼자 안 가요. 그냥 실장하고 같이 가든지 혼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괜히. 혼자 갔다 나중에 잘못하면 그 역으로 골치 아플 수 있다고 돈 물어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개계약이 그 손님하고 개업관계사하고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전속 중개계약은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이죠. 연예인들 매니지먼트사의 전속계약 전속계약, 전적으로 속한 게 전속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을 했으면 다른 데를 내놓으면 안 되고 딱 한 군데 정해진 데만 내놔야 돼요. 다른 데 내놔가지고 그래 되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그게 전속계약이라고.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누구하고 전속했다 이런 말 나오죠 많이. 예, 그게 전속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X,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의 정보 교환하는 체계 X. 의뢰인 상호간의 정보 교환하는 체계는 직거래 사이트라고요.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방, 한방 뭐 이런 거 호갱노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거래 사이트예요. 의뢰인들끼리 정보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물론 직방 같은 데도 전부 개업공개사님들이 오히려 광고를 해요. 광고비 주고 직방에다가. 네이버 이런 데 매물 올리는 걸 손님들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전부 중개업소에 올리면 중개업소에서 다시 올리는 거라고 중개업소에서 돈 주고. 자, 정보망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개업공개사 사무소에 가보면 컴퓨터 보고 개업공개사님들이 뭐 매물 있다 없다 말하고 자기들끼리 보는 거 그게 정보망이라고요.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게. 인터넷으로 보는 네이버 부동산은 직거래 사이트지 정보망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이 많이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권리는 중개보수받을 권리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의무와 책임이에요. 자,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의무, 또 이걸 좌귀 의무라고 한다면 이걸 금쟁이를 부좌귀 의무라고 해요. 하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거 계속 시험에 나오죠. 그 하면 안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근데 좀 애매해요.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하는 건지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있는 그대로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100%다 말하니까 오히려 계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청약 유인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손님 와가지고 이거 내일 와도 됩니까? 하면 내일 오면 이거 지금 빨리 가계약금 그래야 될 텐데 다른 사람 하려고 지금 몇 명 연락 왔는데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예, 천천히 돈 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면 와야 하나요? 안 한다고요. 희소가치가 있어야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니까 어렵죠. 이걸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계약금 바로 매도인한테 줘버리면 매도인이 돈만 떼먹고 나중에 명의를 안 넘겨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치를 해놓는다고 명의를 넘겨받을 때까지. 그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